여기 가만히 있어. 너무 추워요. 한겨울 매서운 바람이 소녀의 뺨을 핥히었어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국도 한복판,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이었죠.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대답 대신 후미등의 붉은 불빛이 눈발 사이로 점점 작아지다 사라졌어요.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장갑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작은 버튼이 닿았죠. 할머니가 말했던 것. 정말 무서울 때, 아무도 없을 때, 이걸 누르라고 했던 것. 꾹. 작은 버튼이 눌리는 순간, 소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작은 버튼은 누구에게로 연결되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반가울 것 같아요.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겨울, 익숙한 일상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한 건 소녀의 아버지가 재혼을 하고 새엄마가 오고 난 뒤부터였어요. 바람이 살을 내었어요. 11살 소녀 강윤서는 국도 한복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눈치 빠른 아이였죠. 친엄마를 잃은 뒤로 늘 숨을 죽이며 살아왔어요. 지금 이 순간 소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후미등의 붉은 빛이 사라진 자리. 그곳엔 눈발만 미친 듯이 휘몰아쳤어요. 윤서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죠. 30분 전만 해도 집안은 평온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였습니다. 계모 정미라가 갑자기 외투를 들고 나타났죠. 38살 전업주부. 겉으로는 늘 다정한 미소를 지었지만 아버지가 출장을 간 뒤로 그 미소는 사라졌어요. 냉혹하고 계산적인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2달 전부터였습니다. 윤서야, 할머니 병원에 다녀와야겠다. 이 시간에요? 응, 갑자기 연락이 왔어. 너도 같이 가자. 이상했어요. 할머니 면회는 늘 낮에만 갔으니까요. 하지만 윤서는 군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계모의 눈치를 보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탓이었죠. 차는 병원과 반대 방향으로 달렸어요. 윤서는 창밖을 보다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익숙한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죠. 가로등도 드물어지고 주변은 온통 어둠뿐이었어요. 새엄마, 이 길 아닌 것 같은데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새엄마, 미라는 백미러로 윤서를 힐끗 봤어요.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윤서의 등골이 서늘해졌죠. 조용히 해. 단 4글자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악의가 느껴졌습니다. 윤서는 입을 다물었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차가 멈춘 건 국도 한복판이었습니다. 사방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로등 하나, 집 한 채 보이지 않았죠. 눈보라만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여기서 내려. 네, 내리라고. 미라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쓰레기를 버리러 온 사람 같았습니다. 윤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모를 바라봤죠. 새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왜 여기서 내려요? 시끄러워. 윤서가 천천히 뒷좌석 문을 열었어요. 매서운 바람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윤서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죠. 새엄마, 제발이요. 여긴 너무 추워요. 조용히 하고 빨리 내려. 미라가 윤서의 몸을 밀어냈어요. 생각보다 힘이 셌습니다. 윤서는 차 밖으로 내던져지듯 떨어졌죠. 무릎이 얼어붙은 땅에 부딪혔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윤서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답은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미라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죠. 새엄마, 새엄마, 제발.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윤서는 일어나 차를 향해 뛰었어요. 손으로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미라는 정면만 보고 있었죠. 마치 밖에 아무도 없다는 듯이요. 왜 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대답 대신 차가 속도를 높였어요. 윤서는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눈밭에 엎어진 채로 멀어지는 후미등을 바라봤죠. 붉은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윤서는 그 자리에 엎드린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게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죠. 아침에 계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그 다정한 목소리가 지금은 저주처럼 느껴졌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온몸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손끝과 발끝의 감각이 사라졌죠. 이대로 있으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문득 장갑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준 낡은 장갑. 왼쪽 장갑 안쪽에 작은 버튼이 있었죠. 할머니는 1년 전 병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무서울 때, 아무도 없을 때, 이걸 꾹 눌러.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장갑 안을 더듬었어요. 손끝에 작은 버튼이 닿았습니다. 왜 이런 게 있는지, 누구에게 연결되는지 몰랐죠. 하지만 지금은 할머니 말을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꾹 버튼이 눌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아무 변화도 없었죠. 윤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바람 속에 흩어지는 작은 목소리였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윤서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멀리 희미한 윤곽이 보였습니다. 낡은 건물 같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눈을 헤치며 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발이 푹푹 빠졌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폐가 하나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지붕 반이 무너지고 창문도 깨져 있었죠. 하지만 바람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윤서는 부서진 문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안은 바깥보다 조금 나았어요. 바람이 직접 닿지 않았죠. 구석에 낡은 널빤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사이에 몸을 웅크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이 버려져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스쳤습니다. 1년 전 겨울, 10살이던 윤서는 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가 익숙했습니다. 할머니가 입원한 뒤로 이 길을 수없이 오갔죠. 507호 병실. 문을 열자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67살 은퇴한 간호사. 과묵하지만 강단 있는 분이었죠. 며느리를 잃은 뒤로 부쩍 야위셨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순옥이 고개를 돌렸어요. 손녀를 보자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우리 윤서 왔구나. 윤서는 할머니 곁에 앉았어요.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마른 손을 잡았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밥은 먹었고? 네. 짧은 대화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는 할머니 얼굴을 살폈죠. 어딘가 평소와 달랐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순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같은 병실 환자는 검사를 받으러 나간 상태였죠. 윤서야. 네. 할머니가 줄 게 있어.
순옥이 베개 밑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털장갑 한 켤레였습니다. 회색 빛깔의 보풀이 일어 있었죠. 이게 뭐예요? 장갑이야. 내 거. 윤서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집에 장갑이 있는데 왜 또 주시는 걸까요? 게다가 꽤 낡아 보였습니다. 이건 특별한 장갑이야. 순옥이 윤서의 손을 잡고 왼쪽 장갑 안쪽을 만지게 했어요. 손끝에 작고 딱딱한 것이 닿았죠. 이게 뭐예요? 버튼이야. 버튼이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잘 들어. 정말 무서울 때, 아무도 없을 때, 이걸 꾹 눌러. 윤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장갑 안에 왜 버튼이 있는 걸까요? 누르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누르면 어떻게 돼요? 윤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될 거야. 도움이요? 누가요? 순옥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윤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냥 믿어. 할머니를 믿어. 윤서는 할머니 눈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할머니의 눈물이었죠. 할머니, 왜 울어요? 안 울어. 순옥이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 윤서가 걱정돼서 그래. 왜요? 저 잘 지내는데요. 그래, 잘 지내지. 순옥이 다시 윤서를 바라봤어요. 손녀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근데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윤서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저 할머니가 왜 이러시나 싶었죠. 이번 생활이 길어져서 우울하신 건가 생각했습니다. 새엄마가 잘해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윤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잘해줘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계모는 다정했으니까요. 밥도 잘 차려주고 학교 준비물도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래, 정말? 네, 진짜요. 순옥이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참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새엄마 싫어요? 싫진 않아.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요? 순옥이 윤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손길이 애틋했습니다. 할머니가 예민한가 보다. 신경 쓰지 마.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할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윤서야. 네. 이 장갑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돼. 왜요? 그냥 할머니 말 들어줘. 새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윤서는 더 의아해졌어요. 왜 장갑을 숨겨야 하는 걸까요? 비밀이야. 우리 둘만의 비밀. 순옥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윤서도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네, 약속이요. 그 순간 순옥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윤서는 깜짝 놀라 휴지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왜 자꾸 울어요? 무서워요. 미안해. 할머니가 이상하지? 순옥이 눈물을 닦았어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내 엄마 생각이 나서 그래. 엄마. 윤서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3년 전 떠난 엄마. 따뜻하고 헌신적이었던 엄마.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래, 많이 보고 싶어. 순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 안에 슬픔만이 아닌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도 보고 싶지? 네. 매일이요. 윤서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생각을 하면 늘 그랬습니다. 지연이가 참 좋은 엄마였는데. 순옥이 허공을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네.
아무것도 아니야. 순옥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윤서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지켜줬어야 했다니 무슨 뜻일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계모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라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하지만 순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윤서만 알아챌 수 있는 미세한 변화였죠. 왔니? 네, 윤서 데리러 왔어요. 그래. 짧은 대답이었어요. 순옥이 윤서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장갑을 잘 챙기라는 무언의 신호 같았죠.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윤서는 병실을 나섰어요.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가 여전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미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랑 무슨 얘기했어? 그냥 학교 얘기요. 그래. 미라가 윤서를 흘끗 봤어요. 그 시선이 탐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장갑을 꼭 쥔 채 시선을 피했죠. 할머니와의 약속.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그날 밤 윤서는 잠들기 전 장갑을 꺼내봤어요. 왼쪽 장갑 안쪽을 만지자 작은 버튼이 느껴졌습니다. 누르면 도움이 된다고 했죠. 누가 오는 걸까요? 어떻게 오는 걸까요? 윤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준 거니까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장갑을 넣어두었죠.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계모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장기 출장을 떠난 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죠. 밥이 늦으면 소리를 질렀어요. 작은 실수에도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윤서는 그때 장갑을 떠올렸어요. 정말 무서울 때 누르라고 했죠. 지금이 그때일까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았어요. 참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눈보라치는 국도에 버려진 오늘, 이보다 더 무서운 순간은 없었습니다. 폐가 안에서 윤서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할머니의 말을 믿고 장갑 속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움이 올까요? 정말 누군가 와줄까요? 바깥에서 다시 불빛이 흔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3년 전 늦가을, 윤서의 친엄마 34세 강지연은 작은 꽃집을 운영했어요. 골목 끝자락에 있는 아담한 가게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알록달록한 꽃들이 보였죠. 그날도 지연은 꽃을 다듬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아, 오늘 시간 돼? 네, 왜요? 저녁에 잠깐 보자. 할 얘기가 있어. 지연의 손이 멈췄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겁고 조심스러웠죠.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좀 그렇고 만나서 얘기하자. 지연은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런 말투를 쓴 적이 없었거든요. 저녁 무렵 지연은 시어머니 집을 찾았어요. 65살의 박순옥. 은퇴한 간호사답게 단정하고 꼿꼿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죠.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순옥이 지연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차를 내오더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연아, 너 요즘 이상한 거 못 느꼈어? 이상한 거요? 현우 주변에.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시어머니가 아들 얘기를 이렇게 꺼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순옥이 한숨을 쉬었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 전에 현우 회사 근처를 지나갔는데, 네, 현우가 어떤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회사 동료 아닐까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 순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괴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괜한 소리하는 거일 수도 있어. 근데 자꾸 마음에 걸려서.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근 남편이 달라졌다는 걸요. 야근이 잦아졌어요.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자리를 피하는 일도 늘었죠. 혹시 이름 아세요? 그 여자요. 이름은 모르겠고 30 중반쯤 돼 보이더라.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실 요즘 좀 불안했어요. 그랬구나. 순옥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꼭 말해.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고맙긴. 나한텐 내가 딸이나 마찬가지야. 순옥이 며느리를 안았어요. 지연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순옥은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죠. 지연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지금 무서워요. 뭐? 왜? 무슨 일인데? 오늘 그 여자를 봤어요. 현우 씨 옆에 있는 모습을. 순옥의 얼굴이 굳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직접 봤어? 네. 회사 앞에서요. 저녁 먹으러 가는 것 같았어요. 현우한테 물어봤어? 아니요, 못 물어봤어요. 무서워서. 지연의 숨소리가 가빠졌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머니,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그 여자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그래서 웃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순옥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아, 지금 어디야? 집 근처요. 차 안이에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내가 갈게.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무서워서 전화한 거예요. 괜찮지 않아. 목소리가 그게 뭐야? 지연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 누가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 순옥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불안이 공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제발 거기 있어. 내가 바로 갈게. 어머니, 진짜 괜찮아요. 저도 그냥 예민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윤서가 자고 있어요. 얼른 들어가 봐야 해요. 순옥은 말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은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근데 내일 꼭 만나자. 알았지? 네, 어머니. 내일 뵐게요. 조심해서 들어가. 네, 안녕히 주무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순옥은 한참 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떠나지 않았죠. 다음 날, 지연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옥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강지연 씨와 무슨 사이시죠? 순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 며느리인데요. 무슨 일이에요? 오늘 새벽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강지연 씨가 차량에 치여서 현재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순옥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벽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중앙병원입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순옥은 택시를 잡았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아들 현우가 서 있었죠. 39살 건설회사 현장 소장.
성실하지만 우유부단한 아들이었어요. 지금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현우야, 지연이 어때? 위중해요. 의사 선생님이 힘들 수도 있대요. 순옥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어요. 산소 호스를 단 며느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죠.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새벽에 밖에 있었대? 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저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교통사고라던데 어떻게 된 거야? 뺑소니래요. 범인은 아직 못 잡았고요. 순옥은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며느리에게 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유리만 느껴졌죠. 어젯밤 전화가 떠올랐어요. 누가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 했죠. 무섭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새벽에 밖에 나갔을까요? 며느리는 사흘을 버티다 눈을 감았어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마지막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죠. 장례식 날 순옥은 울지 않았어요. 울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슬픔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이건 사고가 아니야. 직감이었어요. 아무런 증거도 없었지만 순옥은 확신했죠. 누군가 며느리를 죽였어요. 장례가 끝나고 순옥은 조사를 시작했어요. 혼자서 조용히. 먼저 경찰에 사건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집 근처 이면도로였어요. 가로등이 없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죠. 새벽 2시경 발생. 목격자 없음. 차량 블랙박스 없음. 뺑소니 차량은 끝내 찾지 못했어요. 순옥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지연이 그 시간에 밖에 나갔을까요? 누가 불러냈을까요? 지연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그날 밤 12시 반에 문자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 지금 나와. 얘기하자. 단 2문장이었어요. 누가 보낸 걸까요? 순옥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해지된 번호라고 나왔죠. 순옥은 확신이 깊어졌습니다. 누군가 며느리를 유인하고선 차로 쳤다고 말이죠. 누가? 왜? 아들 현우 주변을 조사했어요. 그 여자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2달 뒤 순옥은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냈어요. 정미라, 35살, 현우 회사 협력업체 직원. 순옥은 미라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죠. 미라는 과거에 한 번 결혼한 적이 있었어요. 상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남자였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이혼했죠. 이혼 사유는 재산 문제였어요. 남편의 공장이 부도가 나자 미라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위자료까지 챙겨서 떠났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미라가 현우에게 접근한 시점은 지연이 죽기 6개월 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만남이었던 거예요. 순옥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로 온몸이 타들어갔습니다. 이 여자가 며느리를 죽였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모든 건 정황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에 가도 소용없었죠. 그때 순옥은 결심했어요. 직접 밝혀내고 지키겠다고. 며느리를 잃은 건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손녀는 달랐습니다. 윤서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했죠. 순옥은 장치를 준비했어요. 오랜 지인 이정호에게 연락했습니다. 30년 전 그의 아내가 위급했을 때 순옥이 살려낸 적이 있었죠. 정호야, 부탁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형수님. 내 손녀를 지켜줘야 할지도 몰라. 정호는 묻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순옥은 작은 GPS 장치를 구했어요. 버튼을 누르면 위치가 전송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장갑 안에 숨겼죠. 언젠가 이 장갑이 필요한 날이 올 거야. 그날이 오지 않기를 빌었어요. 그 시각 서울.
61살의 이정호는 작은 원룸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전직 택시기사로 지금은 은퇴한 뒤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신속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었죠. 과거에 누군가에게 큰 빚을 진 뒤로 늘 갚을 날만 기다려왔어요. 새벽 2시 탁자 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우는 눈을 떴어요. 평소 같으면 무시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 벨소리는 달랐습니다. 일반 전화가 아니었어요. 특수의 알림이었습니다. 순옥 형수님이 설치해 준 것이었죠. 1년 전 형수님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정우야, 이 앱 깔아둬. 언젠가 알림이 울리면 바로 움직여야 해. 무슨 알림인데요? 내 손녀 위치가 우리끼리 공유되는 거야. 이게 울리면 아이가 위험하다는 뜻이야. 정우는 묻지 않았어요. 형수님이 부탁하면 무조건 따랐습니다. 30년 전의 빚 때문이었죠. 그 빚은 목숨이었어요. 30년 전 정우는 31살이었습니다. 갓 결혼한 새신랑이었죠. 아내 영숙은 28살 작은 식당에서 일했어요. 단출하지만 행복한 신혼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아내가 쓰러졌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점심때 의식을 잃었죠. 급히 병원으로 옮겼어요. 뇌출혈입니다. 수술이 급해요. 의사의 말에 정우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당시 그는 택시 기사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였죠. 얼마나 필요합니까? 최소 50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500만 원. 정우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당장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아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숨이 막혔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이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대쯤 돼 보였죠.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 박순옥이에요. 수간호사입니다. 정우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어요. 왜 말을 거는지 몰랐습니다. 사정을 들었어요. 수술비가 없으시다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우는 귀를 의심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수술비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왜요? 저랑 아는 사이도 아닌데. 순옥이 정우 옆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남편을 잃을 뻔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누군가 도와줬어요. 그 은혜를 아직 못 갚았죠. 순옥이 정우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정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아내분 살리는 게 먼저예요. 순옥의 도움으로 수술이 진행됐어요. 아내는 살았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의사도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빨랐죠. 정우는 매일 병원에 가서 순옥에게 인사했어요. 형수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됐어요. 아내분 잘 챙기세요. 아니에요. 꼭 갚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순옥이 웃었어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요. 그런 날이 오면 부를게요. 정우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30년이 지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전 형수님이 찾아왔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요. 정우야, 이제 부탁할 때가 된 것 같아. 정우는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말씀하세요. 뭐든 하겠습니다.
순옥이 작은 장치를 꺼냈어요. 휴대전화에 연결하는 수신기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위치 추적기 같은데요. 맞아. 내 손녀한테 발신기를 줬어. 위험할 때 누르라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녀분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순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3년 전에 죽었어. 네, 그건 몰랐습니다. 사고라고 했는데 난 아니라고 봐. 정우의 눈이 커졌어요. 형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죽인 거예요? 증거는 없어. 하지만 확신해. 순옥이 한숨을 쉬었어요. 눈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재혼했어. 그 여자가 수상해. 그 여자가 며느리를 해친 거예요? 아마도. 이제 다음 목표는 내 손녀일 거야. 정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이 신호가 울리면 바로 가. 손녀 위치로. 그리고요? 데려와. 안전한 곳으로.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마워, 정우야. 순옥이 정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면 좋겠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걱정 마세요. 형수님 대신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는 매일 앱을 확인했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울리지 않는 게 좋은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휴대전화 화면이 빨갛게 깜빡였어요. 위치 신호 수신. 강원도 영월 인근 국도. 정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빠르게 움직였죠. 옷을 챙겨 입었어요. 차 키를 집었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죠. 밖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도로가 미끄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기다려라. 지금 간다. 정우는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좌표를 입력했죠. 서울에서 강원도 영월까지 약 2시간 반. 눈길이면 더 걸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최대한 빨리 가야 했습니다. 정우는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눈발이 앞유리를 때렸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죠. 시야가 좁았어요. 하지만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30년 전 아내를 살려준 은인. 아무 데가 없이 도와준 사람이었죠. 그 은혜를 갚을 기회가 왔습니다.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정우는 중얼거렸어요.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죠. 차가 드물었어요. 새벽이라 그런 것 같았습니다. 눈이 점점 거세졌죠. 1시간이 지났어요. 강원도 경계에 들어섰습니다. 산길이 시작되고 커브가 많아졌어요.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갈 수는 없었어요. 아이가 위험하니까요. 정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차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순옥 형수님이 떴습니다. 정우는 블루투스로 연결했죠. 형수님, 정우야, 신호 받았지? 순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지금 가는 중이에요. 어디쯤이야? 강원도 들어왔어요. 1시간 반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서둘러. 제발. 순옥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정우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형수님, 걱정 마세요.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윤서는 이제 겨우 11살이야. 순옥이 울먹였어요. 정우는 운전대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고마워, 정호야. 정말 고마워. 전화가 끊겼어요. 정호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어요. 눈보라가 더 거세졌죠. 시야가 5미터도 안 됐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11살짜리 아이가 이 추위 속에 혼자 있었습니다. 무섭고 춥고 외로웠을 거예요. 정호는 자신의 딸을 떠올렸어요. 지금은 장성에서 따로 살지만 어릴 때 모습이 겹쳤습니다. 만약 자기 딸이 저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조금만 버텨라. 정호는 속삭였습니다. 차는 눈길을 뚫고 달렸어요. 그 시각 폐가 안. 윤서는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손끝 감각이 거의 없었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죠. 윤서는 숨을 멈췄어요. 여기 있나?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계모가 보낸 사람일까요? 윤서는 더 깊이 몸을 숨겼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았죠. 윤서는 눈물을 삼켰어요. 제발 누군가 도와주세요. 폐가 아는 어둠뿐이었어요. 윤서는 낡은 널빤지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자신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2명, 어쩌면 3명이었죠. 눈을 밟는 소리가 삐걱삐걱 울렸어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여기 맞아? 남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거친 음성이었습니다. 담배에 절은 듯한 탁한 목소리였죠. 차 흔적이 여기서 끊겼어. 근처에 있을 거야. 또 다른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윤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손전등 불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폐가 내부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불빛이 지나갈 때마다 윤서는 몸을 더 낮췄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안에 있나? 문이 열려 있긴 한데. 들어가 볼까?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부서진 문 앞에서 멈췄어요.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누군가 문을 밀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제발 들어오지 마세요. 잠깐. 전화 왔어.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남자 중 하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문 미는 소리가 멈췄죠. 네, 사모님. 사모님. 윤서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계모를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근처까지 왔는데요. 남자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윤서는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날 밝기 전에 꼭 찾아내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남자가 혀를 찼습니다. 짜증 섞인 한숨이 들렸죠. 짜증나네. 빨리 찾으래. 그 여자 왜 이렇게 난리야? 애 하나 때문에. 몰라. 보험금이랑 유산 때문이지. 윤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보험금? 유산? 11살 아이가 이해하기엔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 때문에 누군가 돈을 노린다는 건 알 수 있었죠. 그래도 애를 이렇게까지 해야 해? 좀 심하지 않아? 우리가 알 바 아니잖아. 돈만 받으면 그만이야. 그건 그렇지. 남자들이 웃었어요. 차갑고 잔인한 웃음이었습니다. 마치 짐승 사냥을 나온 사람들 같았죠. 윤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새엄마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눈보라 속에 버린 것도 사람을 보낸 것도 전부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 자신을 없애려 했던 거죠. 다정하게 웃던 얼굴, 맛있는 밥을 차려주던 손, 그 모든 게 가짜였습니다. 왜? 돈 때문에. 윤서는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들킬 테니까요.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만 삼켰죠. 일단 안에 들어가 보자. 발소리가 다시 움직였어요. 부서진 문이 삐걱거렸습니다. 누군가 폐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바닥을 밟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내부를 훑었습니다. 벽, 바닥, 무너진 천장. 빛이 윤서가 숨은 방향으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마치 뱀이 기어오는 것 같았죠. 윤서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이 소리가 들리면 어쩌죠? 그들이 이 소리를 듣고 자신을 찾아내면 어떡하죠? 불빛이 널빤지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뭐 있나? 남자가 널빤지를 발로 찼어요. 나무가 삐걱거렸습니다. 먼지가 푹 일어났죠. 윤서는 비명을 삼켰어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기 봐. 발자국. 어디? 저쪽으로 이어져 있어. 빨리 와봐. 남자가 몸을 돌렸어요. 불빛이 윤서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발소리가 황급히 밖으로 향했죠. 진짜네. 저쪽으로 간 거 아니야? 가보자. 빨리. 발소리가 빠르게 멀어졌어요. 폐가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밟으며 달려가는 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죠. 윤서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발자국. 어디로 이어진 발자국이었을까요? 자신이 남긴 건 폐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뿐이었어요. 저쪽으로 간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분명히요. 누군가 일부러 만든 걸까요? 아니면 야생동물 발자국이었을까요? 아니면 바람에 눈이 쌓이면서 생긴 착각이었을까요? 어쨌든 덕분에 위기를 넘겼어요. 아슬아슬하게요. 윤서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곳에 계속 있으면 안 됐어요. 추적자들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따라간 발자국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면 반드시 되돌아올 겁니다. 다른 곳으로 숨어야 했죠.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손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려 하면 통증이 밀려왔죠. 발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어요. 체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이를 악물었어요. 버텨야 해요. 할머니가 버튼을 눌러보라고 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누군가 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포기하면 안 됐습니다. 폐가 안을 둘러봤어요. 뒷문 같은 게 있는지 찾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떴죠. 부엌이었던 것 같은 공간 끝에 작은 문이 보였어요. 윤서는 기어가듯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면 숲이 보였습니다. 추적자들은 반대 방향으로 갔죠. 지금이라면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윤서는 문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눈보라였어요. 하지만 조금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아까보다 덜 매서웠죠. 눈발도 간간히 흩날렸어요. 윤서는 숲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어요. 걷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이 들었습니다. 발을 뗄 때마다 숨이 찼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나무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더 짙어졌어요. 하지만 나무가 바람을 막아주었죠. 조금은 나았습니다. 윤서는 계속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없어. 여기 아무도 없다고.
뭐, 그럼 어디 간 거야? 몰라. 다시 돌아가 보자. 폐가 쪽으로. 추적자들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윤서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발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윤서는 앞으로 넘어졌어요. 눈밭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차가움이 뺨을 핥히었죠. 입안에 눈이 들어왔어요.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채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어요. 엄마. 윤서는 친엄마를 떠올렸습니다. 3년 전 떠난 엄마. 따뜻하게 안아주던 엄마였죠. 잠들기 전 이마에 뽀뽀해주던 엄마. 아플 때 밤새 곁에 있어주던 엄마. 엄마, 나 무서워요.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금방 얼어붙었죠.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대체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새엄마는 왜 자신을 미워하는 걸까요?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돈이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 건가요? 윤서는 눈밭에 엎드린 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몸을 떨며 11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밤이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추적자들인 줄 알았어요. 윤서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눈 속에 최대한 몸을 숨기려 했죠. 하지만 불빛은 다른 방향에서 오고 있었어요. 차 헤드라이트였습니다. 멀리서 차 한 대가 눈길을 헤치며 다가오고 있었죠.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발 사이로 희미하게 보였죠. 누구일까요? 경찰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추적자일까요? 계모가 보낸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윤서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몸을 숨겨야 할지, 손을 흔들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죠.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차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로에서 벗어나 숲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폐가 방향이었죠.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무들 사이를 훑었습니다. 윤서는 겨우 몸을 일으켰어요. 큰 나무 뒤에 숨어서 숨죽인 채 지켜봤죠.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었어요. 차가 폐가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60살쯤 돼 보였죠.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추적자들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윤서야, 윤서야. 남자가 소리쳤어요. 윤서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죠. 윤서는 얼어붙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죠? 나야. 할머니가 보냈어. 윤서야, 어디 있어? 할머니. 그 말에 윤서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할머니가 보낸 사람이라고요? 버튼. 장갑 속 버튼을 누르면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이 사람이 그 도움인 걸까요? 할머니가 말한 사람인 걸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계모가 보낸 사람이 할머니를 사칭하는 걸 수도 있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었죠. 윤서는 망설였어요. 그때 남자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윤서야, 장갑 속 버튼, 내가 누른 거 맞지?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장갑 속 버튼. 그 말은 할머니와 자신만 아는 비밀이었어요. 계모는 절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둘만 아는 비밀이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할머니가 보낸 사람인 걸까요? 윤서는 몸을 떨며 생각했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얼어 죽거나 추적자들에게 잡힐 거예요. 둘 중 하나였죠. 어차피 희망은 이 사람뿐이었습니다. 윤서는 결심했어요.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 여기 있어요. 남자가 돌아봤어요.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윤서의 모습이 드러났죠. 눈과 흙으로 범벅이 된 작은 소녀였어요. 윤서야.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윤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얼굴에 안도가 가득했죠.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추워요. 윤서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재빨리 자신의 점퍼를 벗었죠. 이거 입어. 어서. 점퍼가 윤서의 어깨를 감쌌어요. 체온이 남아있는 따뜻한 점퍼였습니다. 윤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할머니가 보내신 거 맞아요? 응, 맞아. 할머니의 오랜 친구 이정호야. 정말이요? 응, 정말이야. 이제 괜찮아. 정호가 윤서를 안았어요. 작고 차가운 몸이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느껴졌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이제 내가 지켜줄게.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다. 저기 있어. 추적자들이었습니다. 폐가 쪽에서 달려오고 있었죠. 손전등 불빛이 여러 개 흔들렸어요.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우가 윤서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빨리 차로. 두 사람은 눈밭을 달렸습니다. 윤서의 다리가 휘청거렸죠. 정우가 아이를 거의 들다시피 해서 차까지 데려갔어요.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타. 윤서가 차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정우는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뛰어갔습니다. 시동은 이미 걸려 있었죠. 잡아. 뒤에서 고함이 들렸어요. 추적자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차창을 스쳤죠. 정우가 가속 페달을 밟았어요. 차가 눈길 위에서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바퀴가 헛돌았죠. 하지만 곧 미끄러지던 바퀴가 힘을 되찾았고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저 차 잡아. 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우는 백미러를 흘끗 봤죠. 추적자들이 자신들의 차로 달려가는 게 보였어요. 윤서야, 괜찮아? 네. 윤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웅크린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히터를 최대로 올렸죠. 따뜻한 바람 나올 거야. 조금만 참아. 차는 산길을 달렸어요. 눈이 쌓인 좁은 도로였습니다. 가드레일도 제대로 없는 위험한 길이었죠. 하지만 속도를 늦출 수 없었어요. 백미러에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추적자들의 차였어요. 생각보다 빨리 따라붙었죠. 정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기랄. 아저씨, 저 사람들이 쫓아와요. 윤서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죠. 걱정 마. 내가 따돌릴 테니까. 정우는 운전대를 꽉 쥐었어요. 30년 택시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길쯤은 눈 감고도 달릴 수 있었죠. 커브가 나타났어요. 정우는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습니다. 차체가 옆으로 미끄러졌죠. 하지만 능숙하게 핸들을 돌려 균형을 잡았어요. 차는 커브를 빠져나갔습니다. 뒤따르던 차가 같은 커브에서 휘청거렸어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들어왔다가 가드레일에 부딪힐 뻔했죠. 정우는 그 틈에 거리를 벌렸습니다. 윤서야, 안전벨트 맸어? 아, 아직이요. 지금 당장 매. 흔들릴 수 있어. 윤서가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맸어요.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정우는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았죠. 산길이 계속됐어요.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됐습니다. 눈이 쌓인 곳과 녹은 곳이 번갈아 나타났죠. 정우는 노면 상태를 살피며 운전했어요.
뒤따르는 차의 불빛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저쪽도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우는 조급해지지 않으려 애썼죠. 침착하게 하지만 빠르게. 아저씨. 윤서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왜? 저 사람들 새엄마가 보낸 거예요. 알아. 정우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분노가 느껴졌죠. 할머니한테 다 들었어. 내 새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윤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정우가 백미러로 윤서를 봤죠. 울어도 돼. 지금은 울어도 돼. 그 말에 윤서의 울음이 터졌어요. 참았던 공포와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죠. 나한테 왜 이래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1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세상이 너무 잔인했죠. 미안해, 윤서야. 네. 어른들이 미안해. 이렇게 못된 어른들이 있어서. 윤서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해. 정우의 눈가도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집중해야 했죠. 추적자들의 차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성능이 더 좋은 차인 것 같았습니다. 정우의 낡은 승용차 속도로는 따돌리기 어려웠죠. 젠장. 정우는 지도를 떠올렸어요. 이 근처 지형을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저들을 따돌릴 수 있을까요? 그때 갈림길이 나타났어요. 왼쪽은 넓은 국도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오른쪽은 좁은 산길이었죠. 정우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어요.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좁은 산길로 들어섰어요. 나뭇가지가 차창을 스쳤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이었죠. 하지만 정우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뒤따르던 차도 같은 길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에서는 속도를 내기 어려웠어요. 오히려 정우에게 유리했죠. 좁은 골목과 산길은 택시 운전사의 영역이었습니다. 커브가 연속으로 나타났어요. 정우는 능숙하게 핸들을 돌렸습니다. 차체가 옆으로 흔들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죠. 윤서는 손잡이를 꽉 잡고 버텼어요. 아저씨,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아저씨 믿어. 정우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윤서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을 믿는 수밖에 없었죠. 산길이 내리막으로 바뀌었어요. 속도가 붙었습니다. 정우는 브레이크를 조금씩 밟으며 속도를 조절했죠. 너무 빨라도 너무 느려도 안 됐어요. 뒤따르는 차가 내리막에서 휘청거렸습니다. 브레이크를 세게 밟은 것 같았어요. 차가 옆으로 미끄러지더니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죠. 정우는 백미러를 확인했어요. 추적자들의 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하나가 꺼져 있었죠. 사고가 난 것 같았어요. 됐다. 정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죠.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는요. 차는 계속 산길을 달렸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눈보라도 거의 그쳤습니다. 정우는 큰 도로로 나왔죠. 이제 좀 괜찮을 거야. 뒷좌석을 돌아봤습니다. 윤서가 히터 바람을 맞으며 웅크리고 있었어요. 얼굴에 핏기가 조금 돌았죠. 따뜻해졌어? 네, 조금요. 윤서의 목소리가 아까보다 나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밤새 공포 속에서 버틴 아이였죠. 배고프지 않아?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안전한 곳으로 가야 했어요. 그 다음에 밥을 먹이고 병원에 가야 했죠. 일단 할머니한테 전화할게.
정우가 블루투스를 연결했어요. 순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연결됐죠. 정우야. 순옥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 윤서 데리고 있어요. 정말? 윤서 괜찮아? 네, 괜찮아요. 많이 추운 것 같은데 다친 데는 없어요. 전화 너머로 순옥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안도의 울음이었습니다. 정우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고마워, 정우야. 정말 고마워. 형수님이 부탁하신 건데요. 당연히 해야죠. 윤서 바꿔줄 수 있어? 윤서야, 할머니랑 얘기해봐. 여보세요? 윤서야. 할머니 목소리를 듣자 윤서의 눈물이 다시 쏟아졌어요.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우리 윤서. 이제 괜찮아.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알아. 할머니가 다 알아. 순옥의 목소리도 울먹였어요. 손녀와 할머니가 전화 너머로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해, 윤서야. 할머니가 직접 못 가서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가 아저씨 보내줘서 살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의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우는 앞만 보며 운전했죠. 이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윤서야. 네. 할머니한테 와. 병원으로 와. 네, 갈게요. 정우 아저씨 말 잘 들어. 알았지? 네, 할머니. 전화가 끊기고 윤서가 물었어요. 할머니 병원이 어디예요? 서울이야. 서울중앙병원. 그럼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응. 일단 너를 할머니한테 데려다 줄게.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를 만난다는 생각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죠. 아저씨. 응? 새엄마가 다시 찾으러 오면 어떡해요? 정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윤서의 질문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건 걱정 마. 할머니가 다 준비해뒀어. 증거도 있고 경찰에 신고도 할 거야. 증거요? 응. 내 새엄마가 나쁜 짓 한 거 다 기록해뒀대. 윤서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준비한 거라면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자신을 지켜주었으니까요.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다른 차들이 지나가는 게 보였죠. 일상적인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윤서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 같았어요. 눈보라치는 국도에 버려진 것, 폐가에서 숨어있던 것, 추적자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 전부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악몽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새엄마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돈 때문에요. 아저씨. 응? 왜 새엄마는 나를 싫어해요? 정우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여자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야. 윤서는 이해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어려웠습니다. 왜 누군가를 처음부터 해치려 하는 걸까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정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윤서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그것만 기억해.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풀리진 않았습니다. 아빠 생각이 났거든요. 아빠는요? 응? 아빠는 나 찾고 있을까요? 정우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형수님에게 들은 바로는 현우는 모든 걸 새 아내에게 맡기고 출장을 갔다고 했습니다. 딸보다 일이 중요했던 아버지였죠.
그건 나도 모르겠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한테 전화하면 안 돼요? 지금은 안 돼. 왜요? 정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몰라서 그래. 혹시 새엄마 편일 수도 있으니까. 윤서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빠가 새엄마 편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빠가 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야. 그럼 왜? 정우는 적당한 말을 찾았어요. 어른들은 가끔 중요한 걸 못 보는 경우가 있어. 바보 같지만 윤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알아. 그 마음 이해해.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어요. 정우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묵묵히 운전했습니다. 어떤 말도 이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할 것 같았죠. 할머니한테 가면 조금 나아질 거야. 네. 윤서는 작게 대답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죠. 나무, 건물, 자동차들. 모든 게 일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일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서울 외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차량도 많아졌죠. 정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죠. 여보세요? 거기 이정호 씨 맞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음성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 애 데리고 있죠? 정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윤서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남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 애 순순히 돌려보내시죠. 안 그러면 곤란해질 수 있어요. 정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네요. 협박은 경찰한테 하세요. 정우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죠. 누구였어요? 몰라. 하지만 상관없어. 정우는 애써 평온한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쪽에서 자신의 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았죠.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정우가 다시 전화기를 들었어요.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신고할 게 있습니다. 아동 유기 및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서울중앙병원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쯤이었어요. 정우는 응급실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윤서를 조심스럽게 안아내렸죠. 아이는 걸을 수 있다고 했지만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밤새 추위와 공포 속에서 버틴 몸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할머니 곧 만나. 정우가 윤서를 부축하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접수대 직원이 2사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퍼렇게 질려 있었거든요. 저희 내과 507호 박순옥 환자 보호자입니다. 아이가 저체온증 증상이 있어요. 직원이 재빨리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윤서가 휠체어에 앉았어요. 간호사가 달려와 상태를 확인했죠. 손발이 많이 차네요. 얼마나 추운 데 있었어요? 밤새요. 밤새요? 어머나.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윤서를 응급처치실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담요가 덮이고 링거가 연결됐죠. 윤서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우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휠체어에 탄 순옥이 나타났습니다. 병원복 차림에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죠.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형수님, 윤서 어디 있어?
순옥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병상에서 억지로 일어난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도 눈빛만은 또렷했죠. 응급처치실이에요. 저체온증이래요. 데려가줘. 정우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응급처치실 앞에 도착했죠. 순옥이 간호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문을 열었어요. 윤서야. 침대에 누운 윤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 순옥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우가 부축하려 했지만 손사래를 쳤죠. 비틀거리면서도 혼자 걸어 손녀에게 다가갔어요. 우리 윤서, 우리 강아지. 순옥이 윤서를 안았습니다. 마른 팔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윤서는 할머니 품에서 엉엉 울었죠.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알아. 할머니가 다 알아. 새엄마가 날 버렸어요. 눈 오는데 그냥 버렸어요. 나쁜 것. 그 나쁜 것. 순옥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하지만 손녀를 안은 팔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죠.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정말이요? 응, 정말이야.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윤서는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밤새 참았던 공포와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도록 울었죠. 순옥도 함께 울었어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전 며느리를 잃었을 때도 이렇게 울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정우는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어요. 30년 전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은 것 같았죠. 1시간쯤 지났어요. 윤서의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링거도 빠졌죠. 순옥은 손녀 옆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중년 남자 형사와 젊은 여자 형사였죠. 박순옥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신고 접수한 건으로 왔습니다. 아동 유기 및 살인 미수 사건.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해 아동이 이 아이인가요? 경찰이 윤서를 바라봤어요. 윤서는 할머니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네, 제 손녀예요. 강윤서, 11살이에요. 아이한테 진술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순옥이 윤서를 바라봤어요. 아이의 눈에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윤서야, 경찰 아저씨한테 어젯밤 일 말해줄 수 있어? 할머니도 같이 있어요? 응, 할머니 여기 있어. 손잡고 있을게. 윤서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자 형사가 의자를 가져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천천히 말해도 돼요.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 줄래요?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새엄마가 할머니 병원에 가자고 한 것. 차가 이상한 방향으로 간 것. 내리라고 했을 때 느꼈던 공포. 국도 한복판에서 버려진 것. 폐가에서 숨어 있던 것.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다닌 것. 말하면서 윤서는 몇 번이나 울었어요. 순옥이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형사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줬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폐가 근처에서 들은 대화 말이에요. 윤서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말했습니다. 보험금이랑 유산 때문이라고 했어요. 새엄마가 돈 때문에 그런 거래요. 형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남자 형사가 메모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지 기억나요? 2명이요. 아니, 3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두워서 잘 몰라요. 얼굴은 봤어요? 아니요. 손전등 불빛만 봤어요. 목소리만 들었고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으십니까? 순옥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죠. 여기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제 며느리 사건 기록이에요. 3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며느리요. 형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며느리분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순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죽기 전날 밤 저한테 전화했어요. 누군가 자기를 따라다닌다고. 무섭다고요. 형사가 메모를 계속했어요. 다음날 새벽에 뺑소니 사고를 당했어요. 범인은 끝내 못 잡았죠. 그게 계획된 범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그 배우가 지금 제 아들과 결혼한 여자예요. 형사가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여러 장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사건 기록, 통화 내역, 계모의 과거 이력, 그리고 작은 USB 하나. 이건 뭡니까? 형사가 USB를 꺼냈어요. 순옥이 대답했습니다. 녹음 파일이에요. 녹음이요? 네. 제 며느리가 죽기 열흘 전에 녹음한 거예요. 윤서가 눈을 크게 떴어요. 엄마의 녹음이라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몰래 녹음해뒀어요. 저한테 보내줬죠?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으라고요. 형사가 USB를 주의 깊게 바라봤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제 아들과 그 여자의 대화예요. 아들은 몰랐겠지만 그 여자가 본심을 드러낸 부분이 있어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동안 품고 있던 증거였습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여자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순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제 손녀 이름으로 된 보험 증서예요. 1년 전에 가입된 거죠. 보험이요? 네. 사망 시 2억 원이 지급되는 보험이에요. 수익자는 제 아들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건 그 여자예요.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11살 아이한테 사망보험을요? 네. 이상하지 않아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대화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어요. 새엄마가 자신에게 보험을 들었다는 것, 그 보험금을 받으려고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 할머니, 윤서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왜 윤서야? 엄마가 정말 그 여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순옥의 얼굴에 고통이 스쳤어요. 손녀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정황상 그렇게 보여. 윤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엄마가 불쌍해요. 그래, 불쌍하지. 나도 죽을 뻔했어요. 엄마처럼. 순옥이 손녀를 안았어요. 윤서는 할머니 품에서 다시 울었습니다. 경찰이 증거를 수거하고 나갔어요. 정식 수사가 시작될 거라고 했습니다. 계모 정미라에게 출두 요청이 갈 거라고 했죠. 병실에는 순옥과 윤서 그리고 정우만 남았어요. 형수님, 이제 좀 안심해도 되겠네요. 아직 몰라. 순옥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 여자가 순순히 잡힐 것 같아? 설마 도주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 아니면 다른 수를 쓰거나. 정우도 표정이 굳었어요. 아까 협박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아까 협박 전화가 왔었어요. 아이를 돌려보내라고. 안 그러면 곤란해질 거라고. 순옥의 눈이 번뜩였어요. 윤서 곁에서 떠나지 마. 내가 경찰한테 연락해서 경호를 요청할게. 알겠습니다. 윤서는 불안한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새엄마가 여기로 올 수도 있어요? 걱정 마. 할머니가 다 막을 테니까. 아빠는요? 아빠는 뭐예요? 순옥의 얼굴이 복잡해졌어요. 아들 현우는 아직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출장 중이야. 연락이 안 돼. 아빠한테 말해야 해요. 새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야지. 연락되면 바로 말할게. 그때 순옥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순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야, 형수님? 현우야. 정우와 윤서가 동시에 긴장했어요. 순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급한 것 같았습니다. 현우야, 지금 어디야? 공항이요. 미라한테 연락받고 급히 들어왔어요. 순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미라한테 연락을 받았다고요? 미라가 뭐래? 윤서가 없어졌다고요. 어젯밤에 집을 나갔대요. 순옥은 어이가 없었어요.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갔다고? 네. 그래서 지금 찾고 있대요. 어머니 혹시 윤서 본 거 있어요? 순옥은 잠시 망설였어요. 전화로 다 설명하기엔 복잡했습니다. 현우야, 지금 병원으로 와. 병원이요? 왜요? 윤서가 여기 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현우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윤서가 거기 있어요? 왜요? 와서 얘기해. 전화로는 어려워. 알겠어요.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순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오는 거예요? 윤서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온대. 아빠한테 다 말할 거예요? 그래야지. 윤서는 이불을 꽉 쥐었어요. 아빠가 자신을 믿어줄까요? 새엄마 말을 믿으면 어떡하죠? 순옥이 손녀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 마. 할머니가 다 설명할게. 아빠가 내 말 안 믿으면요? 순옥은 할 말이 없었어요. 현우는 늘 미라 편이었죠. 이번엔 다를 거야. 증거가 있으니까. 1시간쯤 지났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42살의 강현우가 들어왔죠.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어머니, 왔니? 현우가 침대 위에 윤서를 봤어요. 창백한 얼굴에 놀랐습니다. 윤서야, 괜찮아? 왜 여기 있어?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를 보는 게 힘들었죠. 현우야, 앉아. 순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현우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라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 말해봐. 어젯밤에 윤서가 집을 나갔대요.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요. 순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 말 믿어? 현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거짓말이에요? 어젯밤에 미라가 윤서를 차에 태워서 데리고 나갔어. 강원도 국도 한복판에 버렸어. 눈보라치는 밤에. 현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 때문이야. 순옥이 서류를 꺼냈어요. 윤서 이름으로 된 보험 증서였습니다. 이거 봐. 윤서한테 사망보험 들어놨어. 2억 원짜리. 내 도장 가져다 쓴 거야. 현우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미라가 윤서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정우가 구하지 않았으면 내 딸은 죽었어.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순옥이 USB를 꺼냈습니다. 지연이가 죽기 전에 녹음해 둔 거야. 미라가 너한테 접근한 이유를 알아챘어. 현우의 눈이 흔들렸어요. 지연,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윤서는 이불 속에서 아빠를 지켜봤어요. 아빠의 얼굴에 후회와 충격이 번갈아 스쳤습니다. 저 사람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아빠였어요.
새엄마 말만 믿던 아빠, 딸보다 아내를 선택한 아빠, 미워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불쌍히 여겨야 하는 걸까요? 윤서는 알 수 없었어요. 현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서류를 내려다보던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험 증서, 녹음 파일, 지연의 사건 기록.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죠. 이게 다 사실이에요? 그래. 순옥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미라가 이런 사람인 줄. 그래, 넌 몰랐겠지. 순옥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내 딸은 알았어. 새엄마가 무섭다는 거. 내가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는 거. 현우가 윤서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아빠를 보려 하지 않았죠. 윤서야. 대답이 없었어요. 윤서야, 아빠 좀 봐. 윤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죠. 분노와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는 맨날 새엄마 말만 들었잖아요. 미안해. 내가 힘들다고 해도 안 믿어줬잖아요. 정말 미안해, 윤서야. 현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딸 앞에 엎드리듯 앉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아빠가 잘못했어. 다 아빠 잘못이야. 윤서는 아빠를 내려다봤어요. 이렇게 무너진 아빠는 처음 봤습니다. 엄마가 죽었을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는데요. 왜 나를 안 믿어줬어요? 아빠가 바보였어. 눈이 멀었던 거야. 나는 무서웠어요. 맨날 무서웠는데. 윤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참았던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새엄마가 무서운 눈으로 볼 때마다 아빠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아빠는 새엄마만 좋아하니까.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젯밤에 죽을 뻔했어요. 눈 오는 데서 혼자. 알아. 다 알아. 근데 아빠는 몰랐잖아요. 아빠는 출장 가 있었잖아요. 그 말에 현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죽을 뻔한 밤에 자신은 멀리 있었죠. 순옥이 끼어들었어요. 현우야,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네. 미라가 아직 잡히지 않았어. 경찰이 출두 요청을 보냈는데 응하지 않으면 도주할 수도 있어. 현우가 눈물을 닦았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연락해 볼게요. 뭐? 미라한테요. 제가 만나자고 하면 나올 거예요. 순옥이 현우를 바라봤어요. 아들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위험하지 않겠어? 상관없어요. 제가 이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제가 수습해야죠. 정우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우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연결됐죠. 여보, 나야. 전화 너머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서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몸이 굳었습니다. 어디야? 집에 있어요. 윤서 찾았어요? 응, 찾았어. 어디 있대요? 현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만나서 얘기하자. 지금 집으로 갈게. 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가서 얘기해. 전화가 끊겼어요. 현우가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경찰한테도 연락해 주세요. 제가 미라를 집에 붙잡아 둘 테니까. 알았어. 현우와 정우가 병실을 나섰어요. 윤서는 아빠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할머니. 왜? 아빠가 변한 거예요? 순옥이 손녀의 손을 잡았어요. 글쎄,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긴 어렵지. 그럼 왜 저러는 거예요?
지금은 충격받아서 그런 거야. 진짜 변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를 용서해야 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할머니가 강요할 수 없어.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은 괜찮아. 그래도 돼. 순옥이 손녀를 안았어요. 윤서는 할머니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조금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2시간 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미라가 체포됐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현우와 대화하던 중 경찰이 들이닥쳤죠. 아동 유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순옥이 전화를 끊었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잡혔대. 새엄마요? 응. 윤서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허탈했습니다. 끝난 걸까요? 정말 다 끝난 걸까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재판을 받아야 해. 하지만 증거가 많으니까 아마 오래 갇혀 있을 거야. 엄마 일도 밝혀질까요? 순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건 더 조사해 봐야 해. 쉽지 않을 수도 있어. 윤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의 죽음이 밝혀지지 않으면 억울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할머니, 응? 할머니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새엄마가 나쁜 사람인 거. 순옥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확신은 없었어. 하지만 느낌이 이상했지. 왜 아빠한테 말 안 했어요? 했어. 근데 안 들었어. 윤서는 놀랐어요. 할머니가 아빠에게 말했는데 아빠가 안 들었다고요? 내 아빠는 외로웠어. 엄마가 죽고 나서 많이 힘들어했지. 그래서 새엄마한테 속은 거예요? 그런 셈이지. 외로운 사람은 쉽게 속아. 윤서는 아빠가 조금 이해됐어요. 하지만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외롭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 잃고 순옥의 눈에 눈물이 어렸어요. 외로웠지. 많이 외로웠어. 근데 왜 할머니는 안 속았어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으니까. 순옥이 윤서의 볼을 어루만졌어요. 내가 있었으니까. 할머니는 버틸 수 있었어.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가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윤서. 2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윤서는 할머니 병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잠시 쉬기로 했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아빠 현우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하지만 윤서는 아직 아빠와 오래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했죠. 그날도 현우가 찾아왔어요. 윤서야. 네. 아빠랑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윤서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서 이야기해. 할머니는 여기 있을게. 윤서와 현우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바람이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윤서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현우가 깊이 숨을 쉬었어요. 앞으로 너는 할머니랑 살게 될 거야. 네. 아빠가 너를 돌볼 자격이 없어. 지금은. 윤서는 놀랐어요. 아빠가 자신을 포기하는 건가요? 아빠는 내가 싫은 거예요? 아니, 절대 아니야. 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가 너무 많이 잘못했어. 그걸 바로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해. 무슨 시간이요? 아빠가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시간. 내 신뢰를 다시 얻는 시간. 윤서는 아빠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아빠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자주 올 거야. 매주 와서 너 볼 거야. 그러다 내가 아빠를 다시 믿게 되면 그때 같이 살자.
윤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미안해, 윤서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현우가 딸을 안았어요. 윤서는 처음에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힘을 풀었죠. 아빠, 응? 나 아직 아빠 용서 못해요. 알아. 근데 미워하지도 않을게요. 노력할게요.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한 달 뒤, 윤서는 할머니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병원 근처였죠. 할머니의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새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좋은 친구도 생겼죠. 아빠는 약속대로 매주 찾아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가 늘었습니다. 새엄마 미라는 재판을 받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아동 유기, 살인 미수, 보험 사기 혐의였죠. 엄마 지연의 사건은 아직 조사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서는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나 행복해요. 순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근데 이상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요. 왜? 엄마는 죽었는데 나만 행복해도 되는 건가요? 순옥이 윤서의 손을 잡았어요. 내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그게 엄마의 소원이었을 거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나 지켜줘서. 할머니가 고맙지. 내가 있어서 할머니도 버틸 수 있었어.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아름다운 저녁이었어요. 윤서는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할머니가 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 아빠도 다시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날 밤 윤서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엄마가 웃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눈보라 속에 버려졌던 11살 윤서는 할머니가 남긴 작은 버튼 하나로 살아남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지만 끝까지 자신을 지켜준 사람도 있었죠. 혹시 여러분도 힘들 때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 준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누군가를 그렇게 지켜주고 계신가요? 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